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신 함께 동네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남자 정명섭 정자입니다. 예, 월간 플랫폼 홍편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무기 시리즈 시간이죠. 계속해서 소개를 드려왔고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벌써 24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아, 많이 갔네요. 네, 제가 1년을 한번 이렇게 계획해볼 때 한 최대하면 26번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한두 번 빠지겠거니 하면서 해보니까 결국 24번까지 왔고 예. 그러네요. 와우. 그래서 그동안 좀 플랫폼 위주로 6회공의 플랫폼 위주로 소개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행이 돼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유도 무기체계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간에는 좀 의미가 있는 무기체계, 우리가 굉장히 또 필요로 하는 그런 무기체 중에 어떤 게 있을까 봤더니 대공 미사일 중에서도 가장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다고 하고, 우리로서는 어떤 시험 평가나 이런 걸 할 때 지형적으로 볼 때 좀 더 어려운 분야인 공대공 미사일 분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고요. 이렇게 공대공 미사일을 제가 얘기하게 된 계기는 바로 내년에 보라매가 첫 비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역사적인 순간이고, 그런 순간에 보라매의 가장 최대 관건은 뭘 거냐? 대한민국의 방산에도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 국방에 도움이 될 거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수출도 돼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런 목표로 어떤 단가를 책정했을 거고 그런 장기 플랜을 세웠을 텐데, 거기에서 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플랫폼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사일이 뭐가 될 거냐. 그게 국산 미사일이 만약에 아니었을 때의 어떤 어려움. 예. 갑자기 어디 뭐 중동 모 국가에 보라매를 수출한다 할 때 안 돼. 미사일 안 너네 돼. 이거는 인트해 줄 수 없어. 막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그렇죠. 배제 못 하잖아요. 배제 못하죠. 네. 그리고 우리의 또 미사일을 외산 전투기에 장착을 하려고 해도 인티 못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국산 플랫폼의 항공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려면 여러 면에서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입장에서 공대공 미사일의 과거와 현재 또 추세는 어떤가, 네. 그리고 우리의 기술적인 현 위치는 어떤가, 네. 뭐 이런 거 좀 이야기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예. 공대공 미사일이라 하면은 공중전을 위시한 미사일인 거죠? 그러니까 전투기가 상대방 전투기를 향해 쏘는 그쵸. 그런 무기를 얘기하고, 음. 말씀하신 대로 미사일 중에서는 아마 기술적인 난이도는 제일 높지 않을까. 우리가 네. 영화에서 본다면 제가 알기로는 가장 극명하게 보였던 게 그 영화의 에어포스 원을 호위하는 F-15 이글 편대가 상대편, 그땐 거기에서 이제 카자흐스탄 네, 공군으로 나왔죠. 카자흐스탄 공군의 미그 29를 향해서 BVR 교전을 하면서 팍3 눌러가지고 막 그런 콜사인을 내면서 암람 미사일을 발사해서 상대방을 암담하게 그렇죠. 만들었죠. 미그 29의 절반을 날려버렸죠. 날려버리는 그 장면을 네. 이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열을 추적하는 거죠. 미사일이라는 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걸 좀 이제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네. 대공 미사일은 무엇을 대체했겠습니까? 바로 항공 플랫폼에서 그전에는 2차 세계대전 하면서 계속 기총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다가 로켓이 나오고 지상을 공격하다 보니까 그러면 미사일로, 그 빠른 속도의 그 미사일로 상대방 적기를 격추하면 그럼 그 금상첨화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로켓인데 적기를 쫓아가는 게 바로 미사일이에요. 그렇죠. 탄두부가 있고 그다음에 유도 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추진체가 있어가지고 미사일을 예. 탄생시킨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전투기에 달았던 미사일이 유도 장치가 있었어요? 유도 장치가 굉장히 그러니까 원시적으로 있었죠. 원시적-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대표적으로 그냥 표현하면 반능동 미사일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적기를 레이더로 조준을 하고 계속 지켜봐야 돼요. 내가 조준한 채, 네. 그리고 상대의 꼬리를 물어야죠. 후미를 공격해야만 하고. 그건 열추적 미사일. 열추적 미사일이지만은 반능동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쭉 보고 있어야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그 열추적 미사일의 그 전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네. 열추적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반능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은 헷갈리네. 반능동하고 능동하고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능동에 그 열추적 미사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거시적으로 볼 때 능동 미사일의 열추적 미사일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방편의 하나인 거죠. 유도 능동 유도야 그 방편의 하나가 이제 열추적. 그렇죠. 이거고. 열추적인 그러니까 적외선 유도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그런 미사일인데 결과론적으로 가장 좀 시초는 그렇게 적기를 째려보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쭉 이어오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가 회피를 못해. 내가 발사하고 회피를 해야 되는데 회피를 못하면 반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사일도 능동 미사일이 될 수밖에 근데 없고. 열추적이 먼저 실전 배치해야 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실전 배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론을 얘기하는 거고 실전 배치야 뭐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사이드 와인더로 열추적으로 그 대만 그 금문도 사건이 항공전이죠.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건 뭐 많이 알려진 이야기고 이 무기 시리즈 무기 체계 속에서는 어떤 체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계속해서 이제 발전되어 온 게 실전 배치가 됐던 것이 열추적 그 적외선 유도 미사일이고 거기에서 한 언제 정도에 그러면 나왔나요? 정확하게 이 부분이 이제 완전히 활성화된 거는 한 대략 80년대까지인데 70년대에 굉장히 많이 초반부터 활성화됐다고 봐야죠. 뭐 초반부터? 예. 참고로 사이드와인더는 50년대 처음 실전 배치가 됐죠. 그렇죠. 어. 금문도 항공전이 58년이었나 그렇죠. 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그런 수준의 거는 반능동을 이야기하는 그런 류 정도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지금 뭐 능동 미사일로 갔을 때의 이야기를 드리면은 70년대 초반부터 그렇죠. 이제 능동 미사일이 등장하기 그러니까 레이더를 시작했다. 이용한 능동 미사일.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제 앞선 세대 이제 사인드 와인더나 이런 같은 경우 상대방의 열을 추적하는 하거나 아니면은 상대방 계속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후방을 계속 따라잡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2차 대전식의 전통적인 항공전과 사실 유사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상대방의 기체만 포착하고 발사한 다음에 이제 자기는 이제 알아서 튀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그 기술적인 발전이 거듭되면서 미 공군에서 굉장히 착각을 일으킨 것 중에 하나가 미사일 만능주의고 그런 미사일 만능주의가 당연히 공대공 미사일 분야도 따라왔었고 거기에 여러 가지 패착이 됐던 거는 아무래도 베트남전이 될 그렇죠.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래서 베트남전에서 교훈을 얻었고 거기에서부터 굉장히 이 공대공 미사일의 기술적 수준이 한 단계씩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발전했던 게 우리는 몰랐지만 동구권과 서구권을 터방을 나눠봤을 때 이 동구권 미사일이었습니다. 예상외로 발전을 많이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것은 바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면서 동독의 미그 29가 그렇죠. 다 서독으로 넘어왔고 서독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실험하고 하다 보니까 미그 29에 장착돼 있던 아처라고 있습니다. R-73 아처 미사일이 단거리 미사일이 굉장한 성능을 발휘했어요. 쇼크를 먹은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나토는 그동안에 우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싹 다 지우고 야 그럼 새롭게 우리가 무장을 하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계획되고 발전된 것이 미국이 아무래도 중심이 되잖아요. 나토의 중심이 되니까 여러 모여서 미국이 그럼 좀 더 기술적으로 어려운 중거리 이상의 분야는 우리가 맡겠다. 대신 단거리 분야는 니네가 맡아라. 유럽의 이제 선도 국가였던 영국, 뭐 프랑스, 그 당시는 이제 나토에 그래도 조금 발을 들여놨었어 프랑스가. 그렇죠. 독일 이런 나라들한테 이제 맡긴 거죠. 거기에서 이제 파생돼 나온 것이 지금 이제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던 유명한 단거리 미사일들 그리고 미국에서는 암람이 나오기 시작한 그렇죠.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유럽대로 중장거리도 결국은 또 따로 만들고 그렇죠. 미국은 또 미국대로 단거리 따로 만들고 그렇죠. 그렇게 된 계기는 서로가 서로를 못 믿었던 믿었어요.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이 또 갑자기 갑툭튀하고 네. 그렇죠. 이스라엘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유도 무기 체계 분야에서 지금 현대에서는 동방의 이스라엘이다라고 저는 표현할 수도 있는 게 대한민국의 유도 무기 체계가 각 분야에서 굉장히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공대공 미사일도 우리가 굉장히 그래서 공을 들이고 있고 그 기술적 기반이라는 거는 충분히 갖고 있어요. 다만 조금 더 디테일한 뭐 항공기를 실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항공기에서 공대공 미사일이 발사돼서 이젝트되는 부분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공대함보다도 공대공은 더 어려워요. 고고도 저고도에서 다
만족스러운 그다음에 결과가 또 비행 각도, 그다음에 비행 속도, 그렇죠. 뭐 그다음에 하긴- 또 비행 당시 온도 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하긴 많죠. 공대함 공대지는 그냥 떨어지기만 하면 되지만 그렇죠. 네. 공대 공은 또 위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복잡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베트남전 이제 그 참전한 미군 기록들을 보면은 꼭 결정적일 때 미사일이 고장 나요. 결정적일 때 네. 머피의 법칙 아주 그냥. 나는 인디펜더스 대회에서 그죠? 봤어요. 네, 안 나가. 예, 네. 날려야 되는데 아 바- 그거는 발사 안 해. 띠띠띠. 그건 미사일이 감독말 들은 거고. 아유, 어쨌든 외계인을 무찔러야 되는데. 네. 뭐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또 보고 그런 게 대공 미사일 중에서도 공대공 미사일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무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현대전은 제공권에서 시작해서 제공권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예. 물론 제공권만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공권을 빼앗긴 상태에서는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옛날처럼 막 전투기가 서로 막 엉켜갖고 독파이팅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어질 거고 아까 BVL이라고 얘기했죠. 가시거리 외 교전이라고 해서 그냥 멀리서 보고 미사일 쏘고 돌아와서 다시 미사일 채우고 다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면은 교전비가 압도적으로 한쪽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빨리 전쟁을 별 인명 피해 없이 끝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옛날에 뭐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창 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날라오는 상대편 전투기에다가 미사일이 그 조준만 탁탁탁 맞춰놓고 쏘고 그냥 돌아왔다. 네네. 그랬더니 이겼더라. 그런 식의 이제 간단하게 얘기한 거고 사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무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작전을 할 때 큰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400km 정도의 사정거리 아니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있다 그러면 일단 적기랑 400km 안에 들어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뭐가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니까. 그건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의 작전에 제약이 있게 되면 특정 공역을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규모만큼 장악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항공력을 우세로 한 공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공세를 펼칠 때 그 축을 꺾어버릴 때도 역시 사실은 이제 공군 전력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맞는 칼은 아니겠지만 엑스칼리버는 아니겠지만 상대방한테 한 방 먹일 수 있는 원펀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공군 제공권의 핵심을 저는 이제 공대공 미사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기체 성능이랑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냥 비행기가 띄어서 레이더로 비추고 발사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공 미사일을 조금 더 이제 이어드리면 공대공 미사일은 사거리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아까 뭐 반능동, 능동 얘기도 나왔지만은 사거리 봤을 때 뭐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그렇죠. 그 단거리 미사일이 이제 굉장히 가시거리 내의 교전에서 그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 단거리 부분에 있어서 나토의 경우는 아처의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나토가 개발해라. 미국은 중거리로 가겠다. 네. 그래서 나토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자존심 센 유럽 국가들이 그렇죠. 서로 이제 난리를 피는 거예요. 특히 이제 큰 축으로 난리를 폈던 게 단거리 미사일의 중점을 기동력에 둬야 된다. 한쪽은 그러게 아니다. 사거리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이래 나가다가 결국 나누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영국이 중심이 된 아스람 미사일이 있고요. 아스람. 예. 네. 되게 이슬람스러운 이름인데. 정구 이름 같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사거리에 좀 더 중점을 두어서 IR-IST가 나온 거고요. 그 IR-IST는 바로 우리 보라매의 단거리 미사일로 장착을 하는 거죠. 그렇게 청취자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독일제를 쓴다. 그렇죠. 네. 이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 독일제라기보다는 독일이 중심이 되었던 다국적 컨소시엄. 다국적 컨소시엄의 회사에서 이제 제조를 하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됐던 게 독일이었죠. 독일이었고 그리고 뭐 유럽의 어떤 이단 나라가 할까 프랑스는 당연히 그래도 자국 뛰쳐나왔죠. 예, 그래서 프랑스는 가출 전문이구나.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모 배구에서도 그쵸. 그런 게 나오지만 아무튼 그런 프랑스는 나왔던 게 미카 미사일이라고 그렇죠. 유명하죠. 그래서 미카 미사일은 좀 더 특이해요. 가수 이름 같네요. 예? 가수 이름 같네요. 가수 이름이에요. 네네네. 단거리와 중거리를 다 이제 아우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어정쩡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성능이 좋은 다목적의 미사일이 된 거죠. 그렇게 됐고 그리고 미국은 니들 믿을 수가 없다. 단거리 만드는 게 나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자기는 자기대로 또 나간 게 그렇죠. 사이드와인드의 이제 그죠. 끝판왕 AIM-9X 그 사이드와인드의 가장 최신 버전의 미사일이 등장한 그렇죠. 거고요. 각자 도생이 좀 심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거리는 이제 미국에서 각고의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게 일단 암람인데 암람 시리가 뭐 B형 버전부터 어떻게 보면
암남다운 암남이라 할 수 그렇죠. 있고 네. 지금 이제 C가 주력이죠. C가 주력이지만 이제 D가 나왔고 나왔죠. 이제는 더 열세다 해가지고 이제 랩터에 장착할 수 있는 AIM 260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기획비에 붙여졌다가 2019년에 이제 오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곧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시제품을 공개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됐고 네. 있고. 그또 뭐 유럽은 유럽대로 그렇죠. 중거리가 또 따로 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보람에 또 장착을 하는 유명한 미티어가 나온 거죠. 그거보다 이게 위어. 그렇죠. 네. 미티어 위어. 어떻게 보면 지금 암남보다는 훨씬 위. 네. 얘네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AIM 260을 하고 거의 비슷한 급을 벌써 만든 거죠. 덕티드 엔진을 그렇죠. 장착한. 대한민국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미티어 미사일을 그런 기술을 갖다가 추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쪽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만약에 어떤 적국가가 우리나라를 타격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를 받았을 때 우리나라 F-15K랑 KF-16 그다음에 F-35A 이렇게 아무래도 주력으로 이렇게해서 진행을 할 거잖아요. 각자는 어떤 그런 미사일을 장착을 하고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까요? 그렇죠. 그 임무에 따라 다르겠죠. 맡은 임무가 공세 우선이라면은 지금으로서는 F-35A보다는 네네. 우리로서는 F-15K가 맡고 있습니다. F-15K 가? 최상위의 그쵸. F-15K. 그래서 F-15K의 공대공 무장은 암람 6발에 사이드와인더 최신형 2발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항상 장착을 하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중에서도 그런 초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에어쇼 그 아덱스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그렇게 완전 무장되어 세팅된, 있는 거를 좀 전시했으면 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죠. 근데 이게 큰일 나면 어떡해. 아니 어차피 모이탄이니까. 모이탄을 달더라도 모이탄. 우리 그렇죠. 그 더미탄, 일반인들한테 네. 그런 모습을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좀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까지 달면은 되게 또 멋있을 텐데. 그쵸. 멋있는데 그럼 말이죠. 멋있죠. 예. 그 뭐 요즘 그런 전시하면 달 필요 없이 그 이렇게 앞에다가 전시하는 것도 괜찮죠. 네. 깔아놓고. 그렇죠. 예. 이제 공대공 미사일을 마치면서 장거리를 잠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네. 장거리에서 지금은 거의 서방권에는 사용을 안 하는데 바로 텀캣, 그 아. 유명한 텀캣에 장착했던 피닉스 미사일. 예. 네. 그 뭐 이제는 가구 없는 이름. 그렇죠. 초장거리였죠. 그렇지만은 동구권, 특히 러시아는 계속 그걸 계승해서 지금 뭐 에로 미사일을 할지 에로 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400km. 그 정도 나오죠. 네. 예. 400km. 예, 적성국의 조기 경보기 통제기 저 후방에 있는 조기 경보 그쵸. 통제기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그 미그 31에 네. 장착을 하고 있죠. 음. 주로가 아니라 정말 미그 그쵸. 31에 어떻게 보면 많은 장착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대공 미사일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왜냐면 것 또 같아요. 레이더가 받쳐주지 않으면 뭐 소용이 뭐 없으니까. 레이더 출력은 빵빵하니까. 야, 얘네들이. 날아가면서 걱정하겠다. 쟤네가 그렇죠. 먼저 쐈으면 400km에서 쟤 날아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이 그런 무장을 가지고 있으면 작전을 할 때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실질적으로 눈에서 봤을 때는 전투기 조종사의 눈에 시야에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예.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영화에서만 그렇게 묘사된 거죠? 그렇죠. 아, 그럼요. 예. 그 마하 3, 4 예. 이렇게 가니까 특정 고도에서 총알도 안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당히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공대공 미사일에 대해서 아주 그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시켜 드렸고 그거의 유래와 지금 현재 활약하고 있는 공대공 미사일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여기서 중요하고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은 공대공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기 그렇죠. 위해서 매진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머지않는 장래 2020년대 후반 되면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ECRE를 빌어서 이걸 개발하거나 또 연구하시는 분들께 정말 응원드리고 좋은 그런 무기체가 나올 수 있도록 기원도 해봅니다. 자, 이래서 무기 시리즈 이번 시간은 공대공 미사일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마지막이 될 것도 같아요. 올해 그런 무기 시리즈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